예, 안녕하세요. 어저께 참 어려운 그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성주 사드 기지에 있는 그 레이더가 ANTPY2죠. 그걸 이제 그 전방 그러니까 전진 감시 모드로 하게 되면 이제 수천 킬로미터를 가서 중국의 그 감속과 신강에 있는 미국을 노려다보는 ICBM을 사실 고철로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다. 이 말씀을 어저께 어렵게 드렸는데 또 많이 질감해 주셔서 참으로 보람을 느낍니다. 이제 그 얘기 나온 김에 오늘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. 원래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제 어저께 워밍업으로 한 건데 워밍업이 훨씬 어려워졌어요. 북한은 좀 심플합니다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랑 좀 비슷한 형세예요. 제가 이제 벤더로 어떤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제조업체가 너무 믿음직스러워. 그 제조업체 사장이 저를 불러서 백모 씨, 백모 사장, 백 사장, 우리가 말이야 이제 크게 키워보려 그래. 그러니까 말이지 그 땅도 좀 사고 말이야. 기계도 놓고 원부자재도 잔뜩 사들여. 그래갖고 제가 그냥 이금융권까지 그냥 돈을 그냥 빌려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장비 들이고 원부자재를 잔뜩 사들였는데 이 원청이 그 하늘같이 믿었던 원청이 자빠진 거예요. 그런데 그 장비나 원부자재도 특수하고 땅도 좀 특이한 위치라 팔리지도 않아. 지금 북한이 꼭 그 꼴입니다.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다를 받고 잔뜩 뭐 저기 핵의 미사일에 뭐 미국을 깐다, 뭐 호주를 깐다, 뭐 일본을 깐다, 개 똥폼을 잡고서 그렇게 해왔는데 원청인 중국이 뒤로 자빠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저렇게 화급하게 러시아로 튀어들어간 겁니다.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, 핵과 미사일은 도대체 어떤 상태겠냐? 오늘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참 기차 타고 다니려고 고달프죠, 인생이. 네. 러시아 가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?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받는다. 사실 뭐 별 볼 일 없어요. 너무 구식이고 저질이에요. 우크라 전황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. 뭐 러시아가 급하니까 그거라도 받으려고는 할 텐데. 네.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뭘 받을 거냐? 언론에서는 한때 뭐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받는다는 둥, 첨단 무기 기술을 받는다는 둥 이러면서 겁을 확 줬는데 그게 좀 그렇지 않아요.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. 예,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어저께는 오래간만에 어쩐 일인지 시작하자마자 네, 저기 뭐야 광고가 붙더군요. 오늘도 그렇게 재수가 좋길 바랍니다. 재수가 좋든 나쁘든 여전히 예, 잘 구독료는 부탁드립니다.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보다 제대로 짚어서 중국과 이런 거를 비판을 하면서 군사지정학과 정치철학, 역사 이런 걸 섞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게 이제 그 언론에서는 뭐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받아온다는 등 뭐 이런 얘기로 좀 겁을 줬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러시아에서 받아오는 게 그런 군사 기술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판매용이 아니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입니다. 일단 원잠 기술은 판매용이 아닙니다.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원잠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한 거는 딱 2번 있었고요. 둘 다 1958년. 예,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. 한 건은 미국이 영국한테 제공한 거고요. 다른 한 건은 소련이 중국한테 제공한 겁니다. 그리고 이 그 39호실이죠. 예, 저기 뭐야 이제 국방위원장 김정은인의 그 살림을 책임지는 데가 이 원잠이 이게 돈 먹는 하마여서 이거 원잠 짓다가 39호실 살림 거달랍니다. 얘들의 그 기본 그 마인드는 요번에 그 로메오급 그게 그 모델 나온 걸로 치면 한 70년 된 잠수함이죠. 한 2,000톤밖에 안 되는. 네. 거기다 저렇게 괴물과 같이 네, 프랑켄슈타인이란 말까지 들어가면서 위에다가 그 수직 발사관을 잔뜩 얹었는데 저게 무게중심이 틀려가지고 저렇게 되면 이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옆으로 눕고 거꾸로 뒤집혀서 바닷속으로 처박힌다 그럽니다. 네, 배를 드러내고 참 황당한 짓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얘들 정상이 아니에요. 원잠 기술은 그렇고요. 또 첨단 무기 기술은 이 기술을 받아온들 이게 어떤 상당히 깊고 넓은 과학적, 산업적 기반이 있어야 그걸 흡수를 하죠. 예, 아무리 좋고 기름진 음식이라도 제 밥통이 그걸 소화를 하지 못하면 바로 설사로 나가는 거죠. 특히 또 지금
러시아가 이렇게 무기를 잘 못 만드는 이유가 이 서방의 이중 목적 부품, 이중 목적 소재들이 사용되거든요. 이 이중 목적, 그래 듀얼 퍼포스, 이건 뭐냐면 이렇게 쓰면은 군사용이고 저렇게 쓰면 민수용인 그런 것들이죠. 그래서 이런 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슨 첨단 무기 기술 들여온들 뭐 별로 재미가 없죠. 예,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, 사실. 예, 그냥 러시아한테서 이제 그 내놓고서 식량이야 뭐 국제 제재를 안 받지만, 예, 내놓고서 에너지, 그러니까 가스는 아니고 석유 원유 지원 받고 그 대가로 내놓고서 금지돼 있죠. 내놓고서 인력을 송출하거나 혹은 저기 뭐야 그 뭐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그걸 금지되어 있는 건데, 예, 그거가 제일 나을 겁니다, 김정은한테는. 네,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서로 배신하는 중이거든요. 러시아가 북한을 부른 이유가 중국 배신에 대해 견제구를 넣으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. 이거 자체로 무슨 크게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, 말하자면 북한한테 카드를 흔드는 거죠. 야, 너 그 뭐 저기 저 인색한 중국 애들이랑 노냐? 야, 우리 화끈하게 우리 석유 마피아들이랑 놀으면 인생 피는 거야. 우리가 에너지 식량 줄 수 있어.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. 그 러시아 외무부가 어저께 이상한 발표를 했죠.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. 그런데 한국이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. 뭐 살펴라 그랬네요. 제가 비행기표 뭐 극장표 이런 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. 저가 뭐 좀 오바를 하는지 몰라도 이런 말이 제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. 야, 요번에 말이야 우리가 북한 부른 거 이거 너 너무 긴장하지 마. 한국과 관계 있는 거 아니야. 알잖아. 지금 중국 애들 하도 얄밉게 굴어서 우리가 중국에 지금 그 저기 한 방 치는 거니까 북한 왔다 갔다 한 거 가지고 그 오버 해석해 가지고 뭐 그러지 마. 이렇게 들려요, 제 귀에는. 그동안 중국이 이제 러시아한테 한 짓을 보면요. 3월 22일에서 22일까지인가가 이제 시진핑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인데, 20일 날 하루 만나고 나서 21일 날 바로 중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에 그 전보를 쳤죠. 예.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중국에서 이 중앙아시아와 중국 사이에 공동 정상회의를 열자. 22일도 정상회담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저 짓을 했어요. 저게 이제 말하자면 푸틴의 얼굴을 그냥 확 깨진 유리병으로 긁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, 사실은. 왜 그러냐면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타지키스탄, 키르기스스탄 같은 데는 러시아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나라 불러들여? 아, 참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, 이게 저 불러들여서 신강에선가 그 회의했을 때 그 사진인데, 저 이렇게 어떤 그 마인드 자체가, 예, 그 시스템의 마인드 자체가 전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좀 그 병적이에요. 저 시뻘건 피 색깔로 제가 보면 저게 한 1000에서 2000평 되는 것 같은데, 1000에서 2000평을 저렇게 완전히 시뻘건 피 색깔로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저게 야외인데 쟤들이 저게 정상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2022년 그 침공 직전이죠. 2월 한 8, 9일경 됩니다. 네,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에 푸틴이 베이징에 왔었죠.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때 이제 there is no limit to the partner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그런 말을 하거든요. 둘 사이가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파트너십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. 네, 한계가 없긴 뭐 없어요. 예, 서방이 꽝 치지니까 중국이 러시아에게 그 무기 및 부품을 제공을 안 하죠. 오히려 중국제 무슨 좀 성능 좋은 그냥 민간 그 커머셜이라 그럴까? 예, 민간 드론이 대량으로 우크라로 들어가서 우크라가 잘 쓰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월 20일, 21일, 22일 회의 때 22일일 거예요. 같이 계단 내려오면서 시진핑이 푸틴한테 그러죠. 아, 푸틴 대통령님과 제가 네, 지금 역사의 참 격변인데 그 역사를 주도해가는 두 명의 주역 아니겠습니까? 그래 놓고 나서는 바로 그냥 중앙아시아 5개국 불러가지고 회의해버리는 거예요.
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, 이란을 휘젓고 다니는데, 이 사우디는 일단 그 석유 생산국 동업자예요. 사우디와 러시아 사이가.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란은 무기도 공급하고 관계가 괜찮다고요. 그 지가 언제부터 중동을 휘젓는다고 가서 그냥 다 휘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. 그 다음 최근에 발표한 지도에 보면, 중국의 표준 지도, 공식 지도에 보면 그게 이제 옛날부터 그 아무르강 연안이 중러 국경 분쟁이 거기서 일어났어요. 헤이룬장, 그러니까 흑룡강성에서. 그런 지역 중에 하나겠죠. 그 섬 전체를 중국으로 표기를 해놓고 뭐 이런 그 아주 무지막지한 배신 행위를 하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쌓여 있다고 이게. 예, 그래서 요번에 눈이 맞은 거예요. 이 러시아와 김정은이. 이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중국을 두려워하는 상태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원망하는 상태인데 이제 세계적 학자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커킨, 이건 제가 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갈 길을 5가지를 꼽습니다. 우선 첫째, 프랑스처럼 굉장히 사회가 혼란되어 있는 것 같지만 관료 엘리트가 든든하게 무게중심을 잡아서 그 국가가 꾸역꾸역 잘 돌아가는 편인 그런 나라가 되는 것. 그러면서 이제 민주국가가 되는 거죠. 두 번째, 이제 독재는 독재인데 바깥에 대해서 독이빨을 들이대지 않는, 침략적이지 않은 독재국가. 세 번째가 중국의 꼭두각시. 네 번째가 뭘 꼭 중국의 꼭두각시라 하기는 어려운데 완전히 좀 왕따같이 뭐 쿠바나 뭐 베네수엘라 같이 따로 노는 나라. 다섯 번째가 극심한 무정부 상태. 이 5가지 중에 하나쯤 가지 않겠냐. 코키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중에 2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베네수엘라 같은 왕따 국가 되는 건 아닐 거다. 왜 그러냐면 자원이 워낙 많아서 서방이랑 엮여서 팔아야 돼요. 서방이랑 엮여서 팔아야 돼요. 그래서 저는 그렇다 그래서 뭐 그게 바로 그 강력한 민주국가 프랑스 같이 그 엘리트, 관료 엘리트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이제 러시아, 제정 러시아부터 지난 수백 년 동안 러시아의 관료 엘리트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는 소문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부패하고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게으릅니다. 네. 그러니까 첫 번째 제끼고 그 다음에 중국 꼬붕대거나 뭐 왕따되는 거 제끼고 그럼 남으면 뭐냐. 좀 침략적이지 않은 독재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극심한 무정부 상태가 되든지 둘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어쨌거나 지금 뭐 러시아는 푸틴은 제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생각해요. 원래 이런 거예요. 두 사기꾼이 공모를 해놔서 작업을 쳤는데 한 놈이 저기 뒤에서 뭐 망바죽이라는 놈이 가버렸어. 그러면 앞에 가서 지금 저기 감옥 갇혀져 있는 놈 망바죽이라는 놈이 나를 속였다, 빠뜨렸다 이렇게 볼 거고 망바죽이라는 놈은 뭐냐면 야 그거 우리가 저기 뭐야 그 옆집 털기로 했지 왜 그 집 터냐. 근데 그리고 너랑 나랑 저기 뭐야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그 초까지 따지고 했는데 네 맘대로 해. 나는 저녁 8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러내더니 7시부터 털어. 그래서 나 간 거야. 중국은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. 그리고 너가 그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다 원순하고 지금 내가 저기 타이완 침공할 힘도 없다는 진실도 드러나고 나 이제 개망신하고 이거가 돼가지고 완전히 유럽이 단결해서 이제 그 너한테 그 대항하던 유럽이 이제 칼날을 나한테 들이대고 이거 나 너 때문에 망했어 임마. 중국은 그거죠. 원래 이런 거죠. 또 양아치가 배가 맞을 때는 서로 죽이 맞을 때는 뭐 간도 쓸개도 심장도 다 뽑아줄 것 같이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법 아닙니까? 자, 이런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. 둘 사이가 떴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그 북한 지배 집단이 무슨 짓을 하냐? 네, 일단 북한 지배 집단이요. 굉장히 그 영악합니다. 국제 판세를 읽는 눈에. 그건 아주 배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복잡한 국제 판세 속에서 그 김가체제라는 김일성 영생교를 1945년부터 얼마나 많이 울퍽질퍽했겠습니까? 1945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무려 저력이 있는 거죠. 78년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봅니다. 국제 정세를. 저는 그렇게 봐요. 현재까지는 잘 봤다. 근데 이제 이 잔대가리 머리를 잘못 써서 아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된통당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자들한테는 3가지는 분명히 보일 거예요. 우선 첫째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다. 지고 나면 뭔가 큰 사단 벌어진다. 둘째, 중국 망했다.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이제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데
그걸 헤쳐나올 길이 없다. 내부에 여러 축적되어 있는 모순과 그리고 미국이나 서방의 차이나 디리스킹이 맞물려 가지고 저 구렁텅이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. 그렇게 볼 거예요. 세 번째, 중국과 러시아가 날카롭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. 이것도 볼 거예요. 그래서 중국 지배 집단은 이제 북한 지배 집단은 빠뚜롱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꾸려 시도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달려간 걸 겁니다. 그래서 전번에 그 뭐였나? 전승절 행사였나 뭐였나? 뭐 그런 거죠. 며칠 전에 있었던 행사에서도 저기 쇼이구는 띄워주고 중국 대표는 완전히 쌩까버리고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. 참고로 원래 이제 1990년경까지는 주체적으로 쌍방빙특기를 했죠, 북한이.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91년에 소련이 망했으니까 90년에 이제 고르바초프 이제 소련의 마지막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못할 짓을 좀 했어요. 일단 고르바초프랑 이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.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소련에 공을 많이 들였죠. 그 찬스를 안 놓치려고 동구권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그래서 그때 엮여져서 우리가 불곰 사업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K방산이 한 단계 위로 튀는데 중요한 그런 기술들을 그때 좀 많이 습득을 했죠. 네.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 지금 사진에 있는 고르바초프의 오른팔이 누구냐면 조지아 출신입니다. 셰바르드나제가 소련의 그때 외무장관인데 1990년에 셰바르드나제가 북한에 간 거예요. 너 임마 앞으로 처신해. 안 그러면 너 저기 미국에 넘겨버릴 거야 임마. 너 처신하고 남한이랑 화해하고 말이야. 같이 유엔 가입하고 그렇게 댕댕거리고 날뛰지 마. 너 죽는 수 있어 임마. 그래서 셰바르드나제가 저승사자처럼 갔어요 그때.